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구조 자체를 뒤흔든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더 이상 워싱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낡은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우리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죠. 이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겁니다. 1948년 건국선포나 1987년 민주화선언에 견줄 만한 정치, 군사적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미국이 없는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나? 사실 수십 년 동안 언론과 정치권은 국민에게 미국 없으면 한국은 위험하다는 프레임을 주입해왔습니다. 그 결과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미국이 없는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나? 사실 수십 년 동안 언론과 정치권은 국민에게 미국 없으면 한국은 위험하다는 프레임을 주입해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의존 심리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 선언은 그 불안감을 깨뜨린 겁니다. 특히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돈으로 사고 파는 계약으로만 여겨왔는데 한국이 더 이상 그 조건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하니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예상치 못한 파장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늘 한반도를 미중 패권 경쟁이 중간 무대로 간주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나는 이제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고 선언하니 베이징의 전략은 근본부터 흔들립니다. 일본 역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을 우회해 한국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외교 전략을 세워왔는데 이제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지 않겠다고 하니 일본은 끼어들 구실조차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를 제기합니다.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압박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이번 선언은 한국이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조차 한국을 단순한 미국 동맹국으로 보던 과거 인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즉, 미국의 보호에서 벗어난다는 건 곧 중국과 러시아에도 우리를 얕잡아 보지 마라라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한국이 독자적인 힘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는 이미 수없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세계 1위, 배터리와 조선업도 최강 수준, 방산 수출은 세계 10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현무 5, 현무 6 같은 초장거리 탄도미사일, KSS-3 잠수함, KF-21 전투기까지 보유하고 있죠. 이런 자산을 가진 나라가 언제까지나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는 선언을 늦게 한 것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왜 지금이었을까?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봅니다. 첫째, 미국의 신뢰 상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한국 기업인 300명을 집단 체포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동맹 신뢰를 무너뜨렸죠. 둘째, 중국의 위협 증대. 시진핑의 군사적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의 군사 재무장. 이시바 내각은 헌법 개정까지 추진하며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나서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같은 위기 때마다 한국은 스스로 힘을 합쳐 돌파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경험을 이미 체득한 세대입니다. 특히 40에서 70대 세대는 미국의 그늘에서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독립선언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제는 국민 정신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약하다라는 피해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한다라는 자부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권의 복원입니다. 저는 이번 선언이 단순히 외교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심리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은 당혹스러워하겠지만 결국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더 이상 핵 억제력을 수입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억제력을 가진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의 해구사는 신뢰할 수 없는 보험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면 언제든 우산을 접어버릴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한국은 스스로 원자로, 연료주기, 심지어 전술핵탄두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로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고리, 한빛, 신고리 원전에서 축적한 경험은 단순한 전력 생산이 아니라 핵연료 주기와 플루토늄, 우라늄 재처리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더구나 한국원자력연구원, KRI, 과학, 특히 원자로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고리, 한빛, 신고리 원전에서 축적한 경험은 단순한 전력 생산이 아니라 핵연료 주기와 플루토늄, 우라늄 재처리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더구나 한국원자력연구원, KRI, 과학 카이스트가 주도한 고속로, 소듐 냉각 실험로 기술은 사실상 핵무기와 전 단계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미국과 일본은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죠. 마치 우리가 절대 못할 것처럼 취급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토대가 다 마련된 셈입니다. 여기에 한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히 국가 연구기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생산 능력까지 결합되면서 6개월 내 전술핵 완성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성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두고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이 배신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진짜 배신은 누가 한 겁니까? 300명의 한국 기술자를 조지아주에서 수갑 채워 끌어낸 게 배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려는 것이 배신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사건이 한국 사회를 핵 자주권으로 몰아넣은 결정적 계기라고 봅니다. 미국이 보여준 무리한 단속과 트럼프의 거래식 외교는 국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 남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핵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사건이 한국 사회를 핵 자주권으로 몰아넣은 결정적 계기라고 봅니다. 미국이 보여준 무리한 단속과 트럼프의 거래식 외교는 국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 남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핵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40에서 70대 응답자의 과반수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발전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는 핵무기를 보유하면 국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경제에 타격이 크다라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이미 불가결한 경제 파트너라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선박, 철강. 한국 없이는 세계 공급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중국도 한국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설령 시도한다 해도 오히려 자신들의 산업이 붕괴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 제재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인도는 1998년 핵실험 후 제재를 받았지만 몇 년 지나자 미국과 핵협력을 맺고 국제사회에 복구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상황은 더 유리합니다. 중국이 감히 한국을 제재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장비, 배터리 소재, LNG 운반선이 모두 한국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베이징은 자승자박에 빠질 뿐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타치나 미쓰비시는 한국의 기술 독립 앞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군사적 균형입니다. 핵자주권은 단순히 북한을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물론이고 중국의 DF-41, 일본의 미사와 기지에서 운용되는 F-35까지 모두 한국의 새로운 억제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니라 공격을 억제하고 동시에 전략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국으로 도약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핵 자주권이 단순한 무기 보유를 넘어 심리적 무게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핵 버튼을 쥐고 있었기에 한국은 늘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버튼을 가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협상장에서, 국제회의장에서, 심지어 동맹과의 대화에서도 한국은 당당히 발언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전략적 독립을 선언한 이후 가장 주목받는 무기 체계가 바로 현무 시리즈입니다. 특히 현무5와 현무6은 단순히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도 사정권에 두는 초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사실상 한국판 ICBM이라 불릴 만합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불안정한 시대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이 전략 자산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핵심 억제력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현무5는 이미 최대 사거리 3,0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개량형인 현무6은 5,000km급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히 북한 전역을 제압하는 수준을 넘어 베이징, 상하이, 도쿄, 심지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보다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능력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핵심 무기 체계를 보유한다는 건 워싱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미국의 통제에 계속 묶여 있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돈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협박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 많은 국민이 불안해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현무6이 있다는 건 설령 미국이 철군한다 해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전략적 독립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현무 시리즈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미국의 핵무기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억제력의 본질은 상대방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무5와 현무6이 서울에서 발사되면 불과 10분 만에 도쿄를, 15분 만에 베이징을, 20분 만에 블라디보스토크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와 정확성은 상대에게 치명적인 공포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즉, 핵탄두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억제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미사일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가 가진 구형 ICBM들은 CEP, 원형 공산 오차가 수십 미터에 달하지만 한국의 현무는 몇 미터 단위로 정확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적국의 지휘부, 공군기지, 미사일 사일로 같은 핵심 표적을 한 번의 타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양보다 질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 현무는 악몽 그 자체일 겁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사일 방어 체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한국의 초고속 고정밀 미사일 앞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시바 내각이 추진하는 군사대국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패트리엇이나 사드 같은 외국산 방어망에 의존할 필요 없이 능동적 억제력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과학기술의 수준입니다. 현무6은 3단 추진체와 신형 연료를 적용해 기존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우주 발사체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결국 국방과 우주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무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과학 산업 전반을 견인하는 기술 플랫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현무 개발을 억제하려 든다면 어떻게 될까? 제 생각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미국은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사거리를 제한하려 했지만 2021년에 그 족쇄는 풀렸습니다. 이후 한국은 단숨에 초장거리 미사일을 완성했고 지금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불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뒤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이미 균형추는 기울어졌습니다. 사실 한국이 전략적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바로 해군력의 비약적 성장입니다.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해군은 연안방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KDX-3 이지스 구축함, 대형 수송함, 그리고 KSS-3 잠수함으로 대표되는 진정한 블루워터 네이비, 블루오터 네이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북한을 넘어 동북아 전역과 그 너머까지 한국이 해양 패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KSS-3는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214급을 토대로 발전했지만 사실상 독일을 뛰어넘는 특히 KSS-3는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214급을 토대로 발전했지만 사실상 독일을 뛰어넘는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3600톤급의 대형 잠수함으로 수직 발사관을 통해 SLBM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더라도 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AIP 시스템과 극도로 정숙한 소음을 바탕으로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죠. 베이징과 도쿄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이 KSS-3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소류급이나 타이기 2급 잠수함도 KSS-3 앞에서는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본은 미국 기술 의존도가 높고 SLBM 탑재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개발했고 SLBM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즉, 일본 해군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막 속에 있지만 한국 해군은 독자적 전략 억제력을 가진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KSS-3가 과연 중국 해군의 거대한 함대를 상대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함정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양이 중요한가? 질이 중요한가? 중국의 055형 구축함이나 원자력 잠수함은 숫자는 많지만 정숙성, 정밀성, 체계 통합력에서 큰 결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 보고서에서도 중국 잠수함의 소음 수준은 1970년대 소련급에 불과하다고 그렇지만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KSS-3가 과연 중국 해군의 거대한 함대를 상대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함정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양이 중요한가? 질이 중요한가? 중국의 055형 구축함이나 원자력 잠수함은 숫자는 많지만 정숙성, 정밀성, 체계 통합력에서 큰 결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 보고서에서도 중국 잠수함의 소음 수준은 1970년대 소련급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면 KSS-3는 이미 독일, 스웨덴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숙합니다. 수십 척의 중국 잠수함이 있어도 단 한 척의 KSS-3가 베이징 앞바다에서 은밀히 배치되면 전략적 균형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더구나 KDX-3 구축함과 KSS-3 잠수함이 결합하면 입체적 억제력이 완성됩니다. KDX-3는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해 탄도미사일 방어와 장거리 타격이 가능하고 KSS-3는 은밀하게 적의 심장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사실상 미국이 일본 해군 수준을 따라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워싱턴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한국이 이런 해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속도입니다. 불과 20년 만에 연안 해군에서 원양 작전 능력을 확보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갔고 중국은 양적인 팽창에만 치중하다 보니 질적 격차를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짧은 시간, 압도적 성과라는 독자적 모델을 제시한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미 해군의 항모가 한반도 인근에 들어와야 안보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KSS-3와 KDX-3가 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형 경항모가 곧 전력화되면 한국 해군은 사실상 독자적인 기동함대를 갖추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자립이 아니라 동북아 해양 질서를 주도하는 힘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해군력의 증강은 단순히 군사적 억제력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과 직결됩니다. 한국은 무역의 99%를 바다에 의존합니다. 에너지, 원자재, 수출품 모두 해상로를 통해 오갑니다. 따라서 해군력이 곧 경제 생명줄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상교통로를 무기화하고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독도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상황에서 한국 해군의 독립적 작전 능력은 국가 존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사실 한국이 전략적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히 국산 전투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F-35, 일본의 F-15J 개량형, 중국의 J-20과 정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입니다. 게다가 KF-21은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초음속 대함 미사일까지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하늘 위의 자주권을 의미합니다. 특히 KF-21은 F-35와 달리 개방형 아키텍처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산 기체는 무장이나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려면 반드시 워싱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KF-21은 한국이 원하는 대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현무 계열 공대지 미사일, 초음속 순항 미사일, 심지어 미래형 극초음속 무기도 통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허락 없이도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본과 중국 전투기와 차별화되는 결정적 우위입니다. 여기에 더해 UAV 전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감시 정찰용 드론을 넘어서 스텔스 UAV, 공격 UAV, 심지어 AI 자율결정이 가능한 군집 드론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KF-21과 UAV가 결합되면 어떨까요? 하나의 전투기가 수십 대의 UAV 편대를 지휘하며 적 방공망을 교란하고 목표물을 동시 타격하는 유인 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완성됩니다. 이런 구조를 갖춘 국가는 현재 미국, 이스라엘 정도뿐인데 한국이 이 대열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미국처럼 항공력 강국이 될 수 있나?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미 일본과 중국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항공산업의 독자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미쓰비시가 만든 F-2 전투기는 사실상 미국 F-16의 변형에 불과했고 지금 준비하는 차세대 F-X 역시 영국과 미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중국의 J-20은 스텔스 도색과 외형은 근사하지만 실제 엔진 성능은 여전히 러시아제 AL-31을 변형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고속 고고도 기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자체 ASA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데이터 링크 등 첨단 기술을 독자 개발했죠. 이게 진짜 차이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더군다나 UAV 분야는 한국이 독자 노선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미 하나시스템과 LI진엑스1이 개발 중인 스텔스 공격 UAV는 도쿄 한복판을 은밀히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은폐, 성능과 장거리 작전 능력을 갖췄습니다. 만약 도쿄 상공에 한국산 UAV 편대가 진입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 방공망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고 이시바 내각은 공포에 빠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광둥성이나 상하이 인근 주요 산업지대가 한국 UAV의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혹자는 한국이 과연 항공모함도 없는 상태에서 공군력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지금은 항공모함이 아니라 정밀 타격 능력과 네트워크 중심전이 핵심입니다. KF-21은 공중급유와 장거리 무장을 통해 태평양 깊숙한 곳까지 작전할 수 있고, UAV 군집은 원격 지휘로 어디서든 출격이 가능합니다. 즉, 항공모함이 없어도 한국은 이미 하늘의 항모를 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KF-21은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 산업적 가치도 큽니다. 개발 과정에 수만 명의 기술자와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고, 이는 한국 항공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의 기둥이 된 것처럼 KF-21은 한국 항공 방산 산업의 기둥이 될 겁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KF-21 수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유럽에 이어 항공기 수출국 클럽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한국 공군은 더 이상 미국의 전투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KF-21과 UAV 전력이 결합되면 하늘은 한국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의 강화가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의 발언권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는 이제 한국의 하늘을 얕볼 수 없고, 오히려 한국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미국의 사드나 패트리엇에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과거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 한국은 천궁-3, L-3, 그리고 자체 개발 중인 KSHIELD 체계까지 갖추며 다층형 미사일 방어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형 아이언돔을 넘어서 미 본토조차 부러워할 만한 방어망을 구축한 셈이죠. 맞습니다. 특히 천궁3는 성능 면에서 패트리엇 PAC-3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 요격고도 40km, 요격속도 마하 5 이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중국의 DF 계열 단거리 미사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산 패트리엇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자체 시스템으로 방어망을 세우고 있으니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더해 L-3은 고고도 요격을 담당합니다. 요격 고도가 50에서 60km에 달해 사실상 사드급 성능을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국산 기술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 압력을 넣으며 사드를 철수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국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드가 없어도 우리에겐 L-3이 있다. 바로 이 자립성이 동북아 전략 구도를 바꾸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방어 체계가 아무리 좋아도 다수의 미사일 공격을 동시에 막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해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층 방어 개념이 바로 그것이죠. 천궁3는 중저고도를, L3은 고고도를, 향후 KSHLD는 극초음속 위협까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 방어막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수십 발의 미사일 공격도 차례차례 걸러낼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미국조차 부러워할 만합니다. 미국 본토 방어는 GBI즈와 사드에 크게 의존하지만 극초음속 위협에는 아직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촘촘하고 효율적인 방어망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공망은 동맹국 중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한 것이죠. 이쯤에서 일본의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지스 어쇼어 사업이 무산된 뒤 여전히 해상 이지스함과 패트리엇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계로는 중국 DF-17 같은 극초음속 무기를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L3 블라기를 통해 극초음속 요격 기술까지 연구 중입니다. 즉, 일본이 미국 눈치만 보며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독자적 기술로 미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드론과 AI 기반 탐지 체계까지 결합되면 한국형 아이언쉴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진화합니다. 단순한 미사일 요격이 아니라 발사 원점 탐지 궤적 분석 요격 결정이 모두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속도와 정확성은 중국, 일본은 물론 심지어 러시아조차 따라오기 힘듭니다. 결국 한국은 방어에서조차 세계 최첨단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질문도 가능하겠네요. 공격력이 중요한데 방어만으로 충분한가? 제 생각엔 방어와 공격은 양날의 검처럼 함께 가야 합니다. 현무 미사일이 공격에 척출하면 아이언 실드는 방어의 심장입니다. 공격이 강해도 방어가 약하면 적에게 허점을 내줄 수 있지만 한국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략적 독립의 완성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전략적 독립은 군사력 자체에서만 비롯된 게 아닙니다. 바로 삼성, 한화, LI진엑스원,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방산을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바꿔놓은 덕분이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국, 유럽산 무기를 수입하는 고객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폴란드, 호주, 아랍에미리트,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를 줄줄이 사들이고 있고 한국은 사실상 세계의 무기 공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입니다. 폴란드가 러시아 위협에 맞서면서 미국이나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생산 지연과 가격 문제로 신뢰를 잃었고 미국 M1 에이브럼스는 유지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반면 한국의 K2는 가격 경쟁력, 성능, 빠른 납기라는 세 박자를 동시에 갖췄습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사실상 표준 무기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폴란드는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NATO의 동부전선 전체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동맹 구조에서 한국이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 잡는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 제약으로 이런 지위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무기 품질 문제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또 다른 예로 KF-21을 들고 싶습니다. KF-21은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한국을 항공 강국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과 공동 개발을 택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가진 항공전자, 스텔스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KF-21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산을 통한 외교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삼성과 하나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첨단 기술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스마트 무기 체계를 구축했고 하나는 인공지능, 위성, 로봇 분야로 방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가 개발 중인 무인전차와 드론봇 전투 체계는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2차 대전식 전차 개량에 머물고 중국이 양산형 무기에만 집착하는 동안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미래형 무기를 선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이 경제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가? 혹시 무기만 팔고 끝나는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소재, 전자, AI, 우주 등 수많은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K2 전차에는 포스코의 특수강이 들어가고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장착된 사격 통제 장치가 들어갑니다. 즉, 무기를 수출할 때마다 한국의 전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군사력만으로는 국가의 전략적 독립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반드시 경제와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한국은 지금 세계 반도체 1위, 배터리 2위, 조선업 1위,
디스플레이 1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기반이 있기에 현무 미사일도, KF-21도, KSS-3도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군사력은 강력하지만 공급망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 인력 구금 사태 이후 반도체와 배터리 프로젝트가 중단되자 미국 산업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도 결코 안정적인 경제 안보를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노드로 자리 잡고 있어 누구도 한국을 함부로 제재하거나 고립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시진핑 정부는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7나노 공정조차 안정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초라합니다. 한때 메모리와 반도체 강국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뒤에서 부품만 공급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EUV 공정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AI 반도체, 양자 기술까지 선점하고 있죠. 이런 기술력은 군사력 못지않게 국가 안보를 떠받치는 기둥이 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배터리 산업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을 통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간 산업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배터리는 군사적으로도 핵심 자산입니다. 무인기, 전기전차, 잠수함 보조전력 등 모든 신형 무기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결국 한국 배터리 없이는 미래 전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연결된 지점이죠. 여기에 에너지 산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수소, LNG까지 고르게 갖추고 있습니다. 한전과 두산, 하나가 협력해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는 단순히 전력 생산을 넘어 군사적 의미도 큽니다. 해외 기지에 SMR을 배치하면 전력 자급자족이 가능해지고 장거리 작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SMR 기술을 탐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네요. 경제력이 정말 군사 안보만큼 중요한가? 저는 오히려 경제력이 군사 안보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무 미사일을 만들고 KF-21을 양산하며 KSS-3를 건조하려면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국이 경제 강국이 아니었다면 이런 무기를 독자 개발하기란 불가능했을 겁니다. 즉, 경제는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전략적 독립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최근 한국 반도체에 집착하는 이유도 결국 자기네 경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삼성과 SK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협박, 때로는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와 기술에서 이미 세계 최정상에 올라섰기 때문이죠. 결국 경제와 기술은 안보의 또 다른 전선입니다. 일본은 과거 기술 우위로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에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 기술, 군사 세 축을 모두 완성하며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독립을 이룩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한반도에서 미국은 사실상 절대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주한미군이 병력과 해구산을 제공하고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중재를 통해 서울을 통제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군사력과 경제,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더 이상 피보호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무5와 현무6, KSS-3, KF-21 같은 핵심 전략 자산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의 안보 개입 없이도 충분히 독자적인 방어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선택지가 줄어든 셈입니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주한미군 배치 조건을 내세워 한국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1조 달러 규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며 압박을 넣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죠. 그러나 지금 한국은 필요하면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최근 미 국방부 내부 문서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 미사일 개발 속도를 경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SLBM을 탑재한 KSS-3 잠수함을 운용하고 현무6를 통해 전략적 타격 능력을 확보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해구산 제공자가 아니라 동등한 협력자로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질 수 있겠네요. 미국은 과연 한국과 평등한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워싱턴의 사고방식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방 독립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고 미국은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중국도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죠. 실제로 일본은 도쿄 외교문서에서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개발과 잠수함 전력 증강을 예의주시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라도 한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역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했기 때문이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전략적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파트너로 전락한 셈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고위 전략가들은 한국이 독립적 핵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면 미국은 동북아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졌지만 한국은 자신감을 갖고 전략적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죠. 결국 이번 변화의 핵심은 주도권 전환입니다. 한국이 독자적 안보 능력을 갖추면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역사적 전환점이며 한국은 이제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교훈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하고 한국의 방위 능력을 간과한 채 일방적 요구를 시도했지만 서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체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은 경제, 기술, 군사 삼박자를 갖춘 진정한 전략적 독립국이 된 것이죠. 한국이 독자적 핵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고 KSS-3 잠수함과 현무6를 통한 전략적 억지력을 완성하면서 중국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에 직면했습니다. 과거 시진핑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고 북한을 활용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은 해구산 없이도 독자적 핵 미사일 능력과 첨단 군사기술로 자국을 지킬 수 있게 되었죠.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혼란이 감지됩니다. 한국의 현무6 미사일과 KSS-3 SLBM 탑재 잠수함의 공개 이후 베이징에서는 서울은 더 이상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전략은 모두 무력화되고 북한 카드도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시진핑 정부는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남중국해 군사 배치를 늘리는 등 위협을 과시하려 했지만 한국의 첨단 군사력 앞에서는 협상용 쇼에 불과합니다. 현무6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이는 전략적 독립과 억지력을 동시에 의미하며 중국 입장에서는 계산하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회유를 통해 한국을 통제하려 했지만 한국은 이미 글로벌 기술과 경제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EUV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으면 중국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즉, 중국의 전략적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이죠. 맞습니다. 또한 한국의 KF-21과 차세대 UAV, 촌공3, KSHIELD 등 첨단 방어 체계는 중국의 전자전과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연계 공격이나 국경 근처 도발도 더 이상 전략적 이득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한국은 이미 지상, 해상, 공중에서 완전한 통제력을 확보했으니까요. 저는 중국의 입장에서
특히 경제적 의존도 문제를 주목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최정상이고 중국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적 압박은 한계가 있고 경제적 제재를 시도해도 서울은 다른 글로벌 공급망과 협력하며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전략적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과거처럼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해도 한국의 독립적 핵 미사일 능력과 경제의 기술력 때문에 더 이상 압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계산 불가능한 변수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전략적 독립은 단순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 제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에서 경제, 군사, 기술 삼박자를 갖춘 주도 국가로서 중국은 한국을 기존처럼 통제하거나 압박할 수 없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핵 미사일 능력과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일본은 더 이상 동북아 안보에서 중재자나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쿄는 과거 한반도 문제에서 중간자로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무유과 KSS-3 SLBM 잠수함, KF-21 전투기 등 전략적 자산을 언급하며 서울이 독자적 방어 능력을 갖춘다면 일본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일본이 안보적 주도권을 행사하던 방식은 이제 한국의 독립 전략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산업 기술적 의존 문제도 겹쳤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배터리, AI, 첨단 방위 산업에서 세계적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기술과 부품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KF-21 개발과 관련된 주요 부품과 첨단 센서, 전자전 장비 등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제 한국은 미국의 보호자 없이도 전략적 독립을 실현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지역 안보에서 고립될 수 있으며 무조건 한국의 전략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본 방위성은 최근 연례 군사훈련 계획에서 한국과의 협력보다 단독 방어와 미국과의 연계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KF-21과 현무유, KSS-3로 구축한 독립억지력은 일본 단독 작전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은 이제 중재자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이죠.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경제, 기술적 우위와 함께 한국의 방위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삼성, 한화, LIG 넥스일, 현대로템 등 한국 기업들은 이미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일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군사, 경제 양면에서 한국과 경쟁하기보다 사실상 종속적 관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한국이 독자적 핵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확보하면서 평양이 그동안 외교와 협상에서 활용해오던 핵위협 카드는 더 이상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과거 핵과 미사일을 이용해 국제사회와 미국, 그리고 한국을 압박하며 다양한 경제, 정치적 양보를 얻어왔지만 이제 서울은 독립적인 억지력을 바탕으로 평양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현무6 미사일과 KSS-3 SLBM 잠수함이 배치되면서 한국은 사실상 북한의 핵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독자적 대응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제 북한이 대규모 미사일 발사를 시도해도 한국은 이를 신속히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군사적 압박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협상력은 급격히 감소한 것이죠. 더 나아가 한국의 KF-21 전투기와 차세대 UAV, 촌공산 및 KSHIELD 방어체계까지 결합하면 북한이 국지적으로 도발하더라도 의미 있는 전략적 압박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처럼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제적 협상에서 협상 카드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전략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기존처럼 핵과 미사일을 통해 미국이나 한국을 협박하는 전략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독립적 방위 능력과 억지력은 북한 내부 경제와 정치 안정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평양은 이제 위협 기반 외교보다 제한적인 선택지만 남게 된 셈이죠.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경제적 의존 구조와도 연결됩니다. 중국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가 여전히 북한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한국이 독립적 경제의 기술력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연결망을 통제하면 평양은 외부 지원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한국의 독립 전략은 북한의 협상력뿐 아니라 지역 내 외교적 위치까지 압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한국과 협상을 시도한다면 어떤 조건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과거처럼 핵 개발이나 미사일 위협을 조건으로 양보를 얻는 전략은 불가능합니다. 서울은 이미 핵 억지력과 첨단 군사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는 단순히 정치적 명분에 불과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최근 남북 간 비공식 접촉에서 평양은 자주 핵 문제를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독립적 억지력과 강력한 방위 산업을 배경으로 이를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협상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이 독립적 핵 미사일 능력과 첨단 방위 기술을 확보하면서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동, ASEAN 등 주요 국가들은 이제 한국 모델을 연구하며 자국의 안보와 경제 전략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독립은 단순히 지역 안보 문제를 넘어 국제 질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현무 6, KSS-3, KF-21 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방위 산업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폴란드, 프랑스 일부 기업들은 이미 한국의 첨단 미사일 기술과 UAV, 방어 체계를 자국 방위 계획에 접목하기 위한 기술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단순히 군사력만 독립시킨 것이 아니라 경제와 기술력을 방위 전략과 결합시켰다는 점입니다. 삼성, 한화, LIG 넥스1, 현대로템 등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중국, 미국의 방위 산업과 경쟁하며 이미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독립을 넘어 글로벌 전략적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ASEAN 일부 국가들은 기존 중국의 군사 경제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한국과 협력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KF-21, 현무 6, KSS-3와 같은 한국의 첨단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내 안보 균형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중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은 한국의 첨단 방위 산업과 경제적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단순한 장비 수입을 넘어 공동 연구의 개발과 산업적 협력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기존 강대국들은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존에는 한국을 지역 안보에서 보조자로 인식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략에서 기존 우위를 잃고 한국의 독립적 방위 능력과 경제력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최근 NATO 일부 국가들은 한국과의 방위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첨단 미사일 방어 기술을 공동 연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전략적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미국과 일본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한국이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한국 국민과 정치권은 오랜 기간 외교의 안보 정책에서 미국 의존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일부 세력은 여전히 전통적 동맹 중심 정책을 강조하며 독자적 핵 미사일 개발과 첨단 방위 기술 확대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 독립선언과 관련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내 여론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와 경제계, 그리고 방위산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독립적 방위 전략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한화, LIG 넥스일, 현대로템 등 한국의 첨단 방위산업체들은 국가 주도의 독자적 방위 능력 강화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접 연결된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현무 6, KSS-3, KF-21 등 첨단 시스템의 개발은 수천 명의 고급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고, 이는 한국 경제 전체의 기술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약화되면 경제의 외교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국방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독자적 방위력 강화와 동맹 유지 간 균형 전략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부 논쟁은 점차 전략적 독립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유리하다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민의 시각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한국의 독자적 핵 미사일 능력과 첨단 방위 시스템 확대를 지지하며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과거에는 미국 의존 정책을 지지하던 세력조차 중국과 일본의 군사 경제적 압력 속에서 한국이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국내 합의가 실제 정책 추진과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가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정부의 전략적 독립 정책과 방위 산업의 활발한 투자, 기술 개발,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현무 6 미사일과 KSS-3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며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국내 항공산업 전반의 기술 전파 효과를 가져와 다른 산업에도 혁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국민과 정치권 모두에게 전략적 독립이 단순한 국방 목표가 아닌 국가 발전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제 워싱턴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인 국방과 경제, 기술 역량으로 국가 생존과 번영을 주도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현무 6, KSS-3, KF-21과 같은 첨단 무기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역과 글로벌 안보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단계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이 단순한 방어적 능력에 그치지 않고 경제 기술력을 국방 전략과 통합했다는 점입니다. 삼성, 한화, LIG 넥스일, 현대로템 등 국내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외국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무 6 미사일의 독자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 국내 핵심 부품과 AI 제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사실상 제거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국가들은 한국의 완전 자강 전략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시게이루 이셔버 총리의 지시 아래 한국의 기술 독립과 군사력 증강에 긴장하며 방위 산업에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의 KF-21, 현무 6, KSS-3와 같은 첨단 시스템과 기술적 속도에는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테프 캠벤 정부는 한국이 독자적 핵 미사일 능력과 첨단 방위 산업을 확보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중국의 전통적 우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KSS-3 잠수함과 현무 6 장거리 미사일은 한국의 해양 공중 전략 자유도를 극대화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한하는 결정적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도하의 전략적 입장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략과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주권 제한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이 자체 선택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정리하자면
완전 자강의 시대란 단순히 군사력 독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 산업, 기술, 외교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확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은 전략적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 완전 자강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종속 구조는 끝났고 한국은 스스로 생존하고 발전하며 국제안보와 경제 질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로 구현된 전략적 독립이며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